자, 실전 1 주제 통합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과학기술의 변화와 발전은 현대 과학기술의 변화와 발전은 산업이나 경제뿐 아니라 인간의 삶의 방식과 그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자, 지금 인과관계입니다. 현대 과학기술의 변화와 발전이 어디에 영향을 줬느냐? 인간의 삶의 방식과 그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줬다.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 되어서 이런 결과를 얻게 됐다. 인공지능이나 사물, 인터넷 등의 등장으로 인간은 타인이나 인간이 아닌 존재와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하는 방식의 변화를 겪고 있으며, 삶의 방식의 변화를 겪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인간이 아닌 존재들과도 관계를 맺는 그런 게 이제 삶의 방식의 변화겠죠. 또 인간이 인간을 인식하는 양상도 달라지면서 인간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관점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 이런 데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네 줄이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방식, 그러니까 현대 과학기술이 발전하니까 삶의 방식, 삶의 방법들이 바뀌고 또 의미 부여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주는데, 삶의 방식은 인간이 아닌 존재들, 이런 존재들과도 이제 상호작용하게 되고 또 인간을 인식하는 그런 모습들도 이제 조금씩 달라지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얘기는 그 다음에 좀 주목을 해주셔야 됩니다. 과거와 동일한 관점에서 삶의 방식에 대해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은 인간의 의미를 재정의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필요에 의해 등장한 개념이 포스트 휴먼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포스트 휴먼. 포스트 휴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미를 재정의해야 됩니다. 이제 인간의 의미가 달라졌어. 앞에서 봤듯이 인간의 삶의 방식이나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이 바뀌다 보니 인간의 의미, 즉 인간이라는 것의 개념도 바뀔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포스트 휴먼은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존재한다는 개념과 대비되는 것으로, 어떤 거라고? 생물학적으로 존재하는 개념과 대비되는 거야. 인간의 신체에 기술 문명과 같은 영역을 더하여 포함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신체에 기술 문명 같은 영역을 더해서 만든 개념이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존재로서의 인간, 이게 아니라 신체 플러스 기술 문명. 이런 거를 함께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네요. 포스트 휴머니즘은 포스트 휴먼에 대한 담론으로, 담론, 이야기를 말하는 거야. 기존 휴머니즘의 핵심 전제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태도죠? 기존 휴머니즘의 전제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휴머니즘과는 좀 반대되는 개념이구나, 이렇게 봐도 괜찮겠죠? 과학기술이 발전한 미래사회에 적합한 휴머니즘을 탐색하려는 입장을 취한다. 그러니까 미래사회에 적합한 휴머니즘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포스트 휴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휴먼이었다면은 이제는 뭘로 바뀌는 거예요? 포스트 휴머니즘으로 바뀌게 되는데, 포스트 휴머니즘이란 생물학적인 인간의 개념과는 대비된다. 요 내용 체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신체 기술 문명 같은 영역을 더한 것이다. 요 개념 체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존의 휴머니즘의 개념들, 전제들을 비판한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포스트 휴머니즘이라는 것은, 포스트는 POST. 이렇게 쓰거든요. 요거의 개념이 뭐냐면은 무엇을 넘어서라는 뜻이에요. 또는 이제 이거를 벗어난다라는 개념으로도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말들이 이제 한때 유행했었는데, 그건 결국 뭐냐면 모더니즘을 넘어선다, 모더니즘을 벗어난다, 또는 탈모더니즘,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포스트 휴머니즘이라는 것도 휴머니즘을 넘어서서, 또는 탈휴머니즘, 또는 휴머니즘과 다른 개념,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화제가 포스트 휴머니즘이란 걸 알게 됐고, 그러면 이제 휴머니즘과 포스트 휴머니즘이 어떻게 다른지 본격적인 얘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머니즘. 이원론적인 구분을 바탕으로 인간과 인간이 아닌 존재들과의 대비를 통해 인간을 정의했다. 얘는 어떻게 정의했냐? 이원론적인 구분을 바탕으로 했대요. 그래서 어떤 거냐? 이 이원론이라는 것은 인간,
그 다음에 인간이 아닌 존재, 이렇게 두 개로 나눠가지고 인간을 정의했다는 거죠. 인간이 있고 동물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 근데 동물은 이성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간을 정의했다는 거야. 예를 들면 휴머니즘에 의하면 인간은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자율적 행위자이고, 자, 휴머니즘의 개념이죠. 자, 인간은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자율적 행위자. 자, 1. 만물의 척도이며 세계의 중심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결국 무슨 사고라고 할 수 있냐면은 인간 중심적 사고.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인간 중심적 사고. 따라서 인간이 아닌 생명체와 자연은 인간의 필요와 욕구에 의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수동적인 대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체적인 역할을 하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규범적 가치는 인간 스스로에 대한 자기의식을 바탕으로 개인의 선택에 대해 추구할 수 있는 자유이다. 자기의식을 바탕으로 한 자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야. 인간의 자율성을 강조했다는 거죠. 자율성. 자, 그러니까 이게 그 기존에 그 서양 중심의 그 기계론적인 사고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어떤 그 윤사 시간이나 뭐 이런 시간에 배울 수 있어요. 기존에는 어떤 거였냐면 인간 중심적 사고였어요. 그래서 인간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인간을 위해서 필요한 도구다, 수단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비인간화라든지 또는 인간성 상실, 또는 가장 큰 게 뭐예요? 환경 파괴. 그러니까 인간을 위해서 모든 환경을 파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기존에는. 예, 그런데 이제 그게 문제가 되니까 계속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견해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포스트 휴머니즘이라는 겁니다. 자, 근대 이후에 등장한 인간의 존엄성, 도덕성, 윤리 등 규범적 개념에 대한 이해는 대부분 자기결정권을 통해 독립적이고 이성적인 보편적 인간상을 추구하려는 견해로부터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가 결정하는 자율성이 있고 이성적인 그런 성격이 있다. 이런 거를 바탕으로 이제 인간을 판단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인간의 정신이나 이성 혹은 생각하는 능력은 육체적인 영역과는 구별되어 인간의 본질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 자, 뭐가 정신이나 이성 또는 생각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인간의 본질에서 핵심이 되고, 인간을 인간이 아닌 생명체나 존재와 구분짓는 결정적 뭐도 된다? 기준. 자, 결국 인간의 본질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와 기준, 바로 뭐라는 거죠? 이성 같은 거야. 생각하는 능력. 자, 이게 이제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처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거기서부터 이제 비롯된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런 생각하는 능력, 이성적 사고가 있다. 그런데 흔히 개나 고양이나 뭐 이런 동물들은 이성적 사고가 없다. 그러니 인간이 더 우월하다. 뭐 이런 식의 사고가 바로 휴머니즘적 사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반면에 라고 돼 있으니까 서로 대립되겠네.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이 어떤 개념인지 요거를 설명하는 거네요. 휴머니즘이 이해하는 인간의 본질의 도전에 인간과 인간이 아닌 존재들의 경계를 탐색하고 둘 사이의 관계를 재설정함으로써 인간, 기계, 생명을 새롭게 이해하고자 한다. 이제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거예요. 기존에는 그냥 인간이 우월하고 동물은 그 밑에 있어,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이제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자는 거죠. 자, 이를 통해 인간 개념에 내재된 다양한 위계를 해체하고, 위계, 그러니까 어떤 위아래 이런 것들을 해체하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이 아닌 존재 사이의 관계에서도 조화로운 공생을 시도한다. 자, 중요한 건 뭐냐? 인간 간의 관계뿐 아니라 인간과 인간이 아닌 존재 사이에서의 관계로에서도 조화로운 공생을 시도한다. 그러니까 이 말을 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흔히 생각하기에 사람이 중요해. 동물이 뭐가 중요해? 아, 저런 하찮은 벌레 같은 것들은 죽어도 돼. 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러니까 인간이 제일 위에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뭐 동물이 있고 하찮은 벌레들이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위계가 있는데 이런 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 간의 관계뿐 아니라 인간이 아닌 존재들. 그렇죠. 하다못해 꿀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야. 꿀벌이 없으면 인간이 멸망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과의 조화로운 공생, 이걸 시도하는 게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이다. 자, 포스트 휴머니즘의 관점에서 인간은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 판단에 따라 행동한다는 점에서
자율성을 지녔지만, 자, 공통점이죠? 자율성이라고 하는 측면은 이거는 공통점이야. 휴머니즘에서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변 환경과 과학기술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니까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게 돼요. 인간이 아닌 존재들은 인간과 동일한 자율성을 지닌 것은 아니지만 수행해야 하는 역할을 인간에게 묻지 않고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자율적이다. 자, 인간이 아닌 존재들의 자율성이 있어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율성이 있어. 내가 하고 싶은 내 자유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인간이 아닌 존재들, 뭐 동물이나 벌레들 같은 경우들, 자, 얘네들도 해야 하는 역할을 인간에게 묻지 않고 하고 있어요. 아까 뭐 꿀벌 얘기했지만 꿀벌이 우리한테 뭘 물어보고 나서 꽃을 막 찾아가나요? 아니죠. 자기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인간의 자율성과는 좀 다르지만은 그래도 얘들에게도 뭐가 있다? 자율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인간과 인간이 아닌 존재들은 상호 의존하며 살아가면서 함께 발전하고 진화하는 존재, 함께하는 존재. 자, 함께 발전하고 진화하는 존재이고, 인간은 모든 형태의 생명체 및 과학기술적 존재와 연결되어 교차하며 상호작용이 가능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가 단순히 인간의 행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존재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쉽게 생각하면, 이 글을 이해할 때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환경 문제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이제 가장 큰 문제들이잖아. 어차피 이 강의를 찍고 있는 저는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고 살 만큼 살았기 때문에 뭐 내가 죽기 전에 지구가 멸망하거나 환경 때문에 막 인류가 멸망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또는 여러분의 자식들, 이제 그런 시대가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자주 듣는 얘기들이 있잖아. 뭐 북극의 얼음이 막 녹고 있다. 그다음에 뭐 오존층 파괴, 아까도 얘기했지만 꿀벌들이 죽음으로써 어떤 농작물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현상,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과도 연관성이 아주 깊은 지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그런 환경적인 존재들, 자,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들, 생물들과 서로 연결이 되고 함께 발전하고 함께 살아가고 상호작용하고 조화를 이루고, 이게 포스트 휴머니즘에서 강조하는 개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휴머니즘은 그게 아니죠. 인간이 제일 중요해요. 인간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희생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게 휴머니즘적 관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괜찮죠? 뭐 그렇게 어려운 질문 아니니까.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포스트 휴머니즘의 관점에서 인간은 다른 형태의 생명이나 존재와 분리되는 예외적이고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다. 자, 인간은 어떤 존재가 아니냐? 분리되는 예외적이고 독립적 존재가 아니고, 또한 인간이 아닌 존재들을 인간이 지배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기존의 생각도 부정한다. 그렇죠. 지배, 통제, 이런 생각을 부정합니다. 인간은 다양한 형태의 생명체 및 과학기술적 존재와 상호작용하며 관계를 맺어감으로써 인간과 관련된 세계의 의미를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포스트 휴머니즘은 올바른 관계 맺음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우리 사회에 가장 좀 필요한, 현대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지문으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학에서는 서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좀 봐야 돼. 가지문과 타인과의 관계가 전제된 상태에서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타인의 이익을 함께 기뻐하는 이타적 인간형을 의미하는 성인이라는 개념을 통해 올바른 관계 맺음을 실현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두 글이, 자, 뭐에 대한 얘기냐면은 올바른 관계 맺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는 인간이 아닌 존재와의 관계, 이걸 얘기하는 거고, 지금 여기서는 이타적 인간형, 즉 타인을 신경 쓰는 이타적 인간형, 즉 성인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관계 맺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네요. 하곡 정제도에 의해 정립된 하곡학은 이러한 입장을 잘 보여주는데, 하곡학에서는 유학 사상인 주자학과 양명학의 입장을 변형하여 올바른 관계 맺음을 주장한다. 자, 다시 하곡학은 주자학과 양명학의 입장을 변형해서 이 관계 맺음에 대해서 설명한다. 두 가지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주자학에서는 그를 통해 예라는 실천 양식을 공부하는 것을 우선시한다. 그러니까 얘는 예를 중시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예를 공부하고 실천하여 몸으로 익히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올바른 관계 맺음이 가능하다고 본다. 반면에 양명학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올바른 관계 맺음의 진정성을 담아내는 것을 우선시한다. 모든 행동과 실천의 주체인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진정성,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죠. 마음에 대한 신뢰를 통해 자연스러운 도덕적 행동이 가능하다고 본다. 자, 그래서 하곡학에서는 성인의 삶을 추구하면서 주자학에서 중시하는 예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러니까 예에 대한 기준, 양명학에서 중시하는 마음의 진정성을 담으려고 시도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플러스한 게 결국 뭐라는 거예요? 하곡학이다. 자, 그래서 하곡학에서 지금 첫 문단은 그런 역할이죠. 하곡학이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관계 맺음에 대한 것인데 주자학과 양명학을 중심으로 한다. 주자학의 예와 양명학의 진정성이라는 마음, 자, 그거를 어떻게 이제 담으려고 했는지, 이거를 이제 밑에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죠. 자, 보겠습니다. 하곡학에서는 서로 다른 마음이나 행동을 절충하고 받아들이는 습합과 마음을 확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올바른 관계 맺음을 위해 마음의 수양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습합, 그리고 마음을 확장시키고 그다음에 수양, 내가 수양을 해야 되겠죠. 마음은 원래 천명과 하나이기 때문에, 즉 하늘의 뜻과 하나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모든 이치가 마음에 습합되어 있다. 우리 마음에 이미 도덕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만물의 이치나 도덕적 행동의 기준과 원칙은 이미 마음속에 들어있죠. 그렇다고 단순히 마음에만 머무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물의 이치나 도덕적 행동의 기준과 원칙을 지키는 것을 선하다고 보고 사람의 마음에 주어진 선한 정감을 확충해서, 넓혀서 확충한다. 정감이란 말이 밑에 나와 있죠. 어떤 즉각적 행동을 하는 근거. 그러니까 이제 선하게 행동하는 것을 갖게 해서 선한 마음을 만들고자 했던 맹자의 생각을 바탕으로 모든 이치를 습합하고 있는 마음을 통해 개인 간의 관계와 사회적 관계의 올바른 관계 맺음으로 확장시킬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어떤 선하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선한 마음. 그럼 이 선한 마음을 갖고만 있으면 안 되지? 자, 밑에 나와 있죠. 즉각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근거. 그러면은 즉각 그 선한 마음을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되겠지? 자,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개인과 사회 간의 어떤 관계 맺음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곡학에서는 이 과정을 확충의 관계 맺음 이렇게 하는데 이때 확충은 사욕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선한 정감으로 채우는 것과 채운 마음에 영향이 미치는 대상을 넓히는 것. 자, 선한 정감으로 채우는 것. 거기에다가 그 마음을 넓히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확충이라고 볼 수 있죠. 확충의 관계 맺음 과정을 거치면 개인의 마음은 천하와 하나가 되는 단계에 이르고 이를 통해 개인은 올바른 관계 맺음을 할 수 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선한 정감, 그러니까 선한 마음으로 이제 채워서 그걸 즉각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제 그 대상을 이제 세상에 점점 넓히는 것. 그러니까 가까운 내 친구뿐만 아니라 모르는 사람, 나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대상을 넓히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올바른 관계 맺음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곡학에서는 올바른 관계 맺음을 통해 만물이 한 몸처럼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주체성과 차별성을 갖고 있음을 주장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인간의 주체성과 차별성. 이게 인간은 마음의 수양을 통해 본래 지니고 있던 양지를 길러냄으로써, 양지, 우주의 이치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도덕적 시비를 판단하고 인감을 포함한 만물의 존재 법칙을 깨달을 수 있는 게 인간이다. 자, 양지를 길러내면 만물의 존재 법칙인 진리를 얻음으로써 인간이 다른 존재들의 고통에 감응하여 만물이 한 몸처럼 되는 것이다. 감응은 각 존재들의 관계성에 중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만물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인간에게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됨으로써 올바른 관계 맺음의 주체로서 인간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주체성과 차별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존재하고는 다르게, 자, 결국 이 어떤 주체적인 역할은 누가 하는 거야?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 중심적인 면이 여기에서는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자, 앞에 포스트 휴머니즘하고 좀 다른 점이 이겁니다. 이 차이점. 얘 같은 경우는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완벽하게 벗어나는 건 아니고
인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은 인간이 양지를 기르고 도덕적 시비에서 존재 법칙을 깨닫고 진리를 얻고 그럼으로써 만물에 대한 어떤 책임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올바른 관계 맺음의 주체로서 인간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다른 대상, 인간이 아닌 존재들은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잘 봐야 돼요. 가나글의 어떤 차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하곡학에서는 인간 중심적 사고를 완벽하게 벗어났다라고 하면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아직은 완벽하게 벗어나지 못했다. 왜냐하면 포스트 휴머니즘에서는 인간에게도 자율성이 있지만은 다른 존재들도 각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가 있다고 했죠? 자율성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글 앞에 글과 이 글에서 서로 다른 좀 관점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됐나요? 자, 요거를 좀 잘 이해하셨어야 됩니다. 하곡학은 인간의 내면적 본성을 도덕성에 기초하여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을, 자, 이거예요. 인간을 더 우위에 두는 위계적 사고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한계,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인간과 다른 존재들의 상호 연계성을 바탕으로 관계 맺음에 대해서 좀 더 넓은 의식을 시도했다는 거, 확장시키려고 했었다는 거, 그런 면에서는 의의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자, 지문을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나를 읽은 후 보인 학생의 반응이다. 가나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서 골라 짝지은 거. 자, 봅시다. 가나는 모두 인간과 인간이 아닌 존재를 바라보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데 가는 삐리를, 나는 삐리를 설명한다. 자, 볼게요. 자, 포스트 휴머니즘과 휴머니즘을 정의하고 있는 인간의 개념이 각각의 입장에서 어떻게 변모? 각각이 변모? 아니죠. 그러니까 휴머니즘에서 포스트 휴머니즘으로 넘어온 거야. 인간과 인간이 아닌 존재들의 관계에 주목한 포스트 휴머니즘의 특징과 적용 사례가 무엇이고 어떤 한계? 사례? 한계? 이런 것들 나타나 있지 않죠? 잘못됐네. 자, 휴머니즘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바탕으로 포스트 휴머니즘에서 인간과 인간이 아닌 존재들의 관계에 대해 주장하고 있는 것. 오케이. 디귿이 여기에 들어가고요. 다음, 하곡학이 유학을 대표하는 사상을 바탕으로 인간과 인간이 아닌 존재들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 유학을 대표하는 사상이라고 했는데 그 사상이 뭐였죠? 주자학하고 양명학이었네. 자, 그러면 여기는 리을. 하곡학에서 인간의 개념을 정의한 내용과 하곡학의 후대 성리학의 인간관이 발전하는 데 미친 영향, 이런 얘기는 없었죠. 그래서 디귿과 리을 두 개니까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가의 포스트 휴머니즘의 입장에서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 보기 문제에서 가의 입장에서 라고 하면은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답의 기준, 답의 근거. 그러니까 결국은 포스트 휴머니즘의 입장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보기 한번 보죠. 자율주행 자동차는 인공지능과 사람이 자동차 운행을 공유할 수 있다. 자, 다른 존재죠. 인공지능과 사람. 그러니까 다른 존재가 지금 등장한 거야. 레벨 0부터 3까지의 자율주행은 인공지능이 단독으로 운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사람이 운행에 개입하여 돌발 상황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자, 3까지는 둘이 같이 하는 거야. 하지만 레벨 4는 사람의 개입 없이 인공지능이 단독으로 운행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법적 책임을 얼마만큼 물어야 하는지 문제가 되죠. 자, 여기서는 이제 인간이 개입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거죠. 자율주행 자동차의 인공지능은 개발자들이 만들어낸 정교한 알고리즘, 운행에 관련된 수집한 방대한 데이터에 의해 자율주행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완벽하고도 성공적인 자율주행에는 인공지능을 제작하고 운영하는 사람, 그 다음에 데이터를 수집하여 가공하고 제공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라고 해서 그 운행을 하는데 인간이 개입할 수는 없지만 그 운행을 하기 위해서 만든 어떤 시스템은 인간이 개입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간이 개입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겠네요. 자, 가까운 미래 현실에요. 인간의 삶을 변화시킬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에 대비해 기존의 법률을 제정하고 새로운 법률 도입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포스트 휴머니즘의 입장, 요거를 좀 생각해 보세요. 레벨 03의 자율주행 상황에서 발생하는 인공지능의 자율성은 인간의 자율성과 구별되는 것. 자, 우리가 포스트 휴머니즘에서 그랬죠?
인간에게도 자율성은 있고 다른 존재에게도 자율성은 있지만 구별되는 자율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포스트 휴머니즘의 입장. 오케이. 자, 레벨 4의 상황에서 사고가 일어난다면 법적 책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인간과 기계의 관계를 새롭게 이해하기 위한 패러다임. 그게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이죠. 자, 3번 자동차 운행을 인공지능과 사람이 공유함으로써 인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현대 과학기술의 변화와 발전이 인간의 삶의 방식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자, 이거 가짐은 처음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거죠. 다음 4번 자율주행 자동차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모든 레벨에서 인간이 그 책임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인간과 인간이 아닌 존재들의 조화로운 공생을 모색하기 위해 함께 진화한다. 자, 이거 포스트 모더니즘의 관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보죠. 인공지능의 운행에 대해 인공지능과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기존 법률의 개정에 필요한 규범적 가치를 도출하기 위해 인간의 주체적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해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는 누구의 관점? 휴머니즘의 관점. 인간의 주체적 역할을 강조했다는 것은 인간 중심적 사고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포스트 휴머니즘의 입장이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 5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문제 볼게요. 보기는 학생의 독서활동 과정이다. A단계에서 학생이 추론한 내용. 자, 마지막 단계. 포스트 휴머니즘의 발전 방향, 모색, 주제 선정했고요. 하곡학과의 관계를 파악하자. 가나를 읽고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자. 자, 가나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을 바탕으로 주제와 관련하여 추론하자. 비교하여 추론하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럼 봅시다. 하곡학은 감흥을 통해 각 존재와의 관계 맺음을 강조하고 있다. 포스트 휴머니즘도 인간과 인간이 아닌 존재들 사이의 공생을 시도한다. 그렇죠? 유사한 점이네. 하곡학은 인간을 인간이 아닌 존재보다 우위에 두는 위계적 사고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근데 포스트 휴머니즘은 인간 개념에 내재된 다양한 위계를 해체한다. 이게 차이점. 오케이. 하곡학은 모든 이치가 스팝되어 있는 마음의 수양을 통해 만물이 한 몸처럼 될 수 있음을 제시했죠. 이를 바탕으로 포스트 휴머니즘에서 지향할 올바른 관계 맺음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두고는 인간과 인간이 아닌 존재와의 관계 맺음을 통해 형성할 수 있는 조화로움에 대한 내용을 제시했어요. 이를 통해 인간과 인간이 아닌 존재들 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해졌다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5번이 뭐 잘못됐을 텐데 봅시다. 두고는 인간이 다른 존재들과 맺는 관계성을 바탕으로 세계의 의미를 형성한 것에 관한 내용을 제시했다. 여기까지 좋아요. 이를 통해 존재들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것이 올바른 관계를 확장시켜 나간다. 아니죠. 결국은 뭐야? 상호작용이야. 상호작용, 조화, 공생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5번이 잘못됐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16번. 나를 바탕으로 기억의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것. 자, 기억은 인간의 주체성과 차별성을 갖고 있다. 주체성, 차별성.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 아파에 다시 가보세요. 자, 이 뒷부분을 보면 인간은 수양을 통해 양질을 길러내고 만물의 존재 법칙을 깨닫고 존재 법칙인 진리를 얻음으로써 다른 존재들 간의 고통에 감응하며 만물이 한 몸처럼 되는 것이다. 이런 말들이 있죠? 자,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은 요 기억 뒷부분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5번을 보세요. 인간은 마음의 수양을 통해서 진리를 획득함으로써 인간이 아닌 존재들의 고통에 대해서 반응하고 동참한다. 요 얘기. 결국 인간의 역할을 중시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그 기억 뒷부분, 이 부분을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A의 문맥적 의미. 자, A는 휴머니즘을 탐색하려는 입장을 취한다. 입장을 뭐한다? 갖는다. 뭐 이런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바로 갈게요. 4번 보세요. 나의 직업 선택에 대해 믿고 응원해 주시는 태도를 취하셨다. 그런 태도를, 입장을 갖는다, 가지셨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4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의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